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추정적인 증거입니다. 운송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추정적 증거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그 선화증권 자체의 이름이 운송계약서가 아닙니다. 아니,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였으면 이름을 선화증권이란 말을 안 쓰고 운송계약서라고 썼겠죠. 운송 뭐 증권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을 썼을 텐데 그건 아니라는 거고, 이 선화증권이라는 거는 물품을 선박에 선적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기재하고 있고, 그것을 목적지 양육항에서 정당한 선의의 선화증권 소지자로 하여금 물품을 운송인에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권리를 주는 권리증권으로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운송계약만을 위한, 운송계약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의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서류 안에, 선화증권 안에 실제 이 선화증권이 발행된 그 선박의 운송, 그리고 그 어떤 대상이 되는 물품의 운송계약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선화증권을 통해서 운송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정적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1947년에 어떤 이 선박 아데네스 뭐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 영국까지 직항을 해서 11월 22일 날 출항을 해서 12월 1일 이전에 영국에 도착한다는 구두 계약을 체결했고 오렌지를 적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박이 중간에 벨기에의 엔트워프에 이제 선적을 기항을 해가지고 들린 거죠. 쉽게 말하면 12월 4일 날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화증권 약관에 중간 항에 자유로이 기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12월 1일 날 오렌지에 대한 수입 관세가 올랐죠.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오렌지 적재 선박이 도착해서 오렌지 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뭐 오렌지 상황이, 런던에서의 오렌지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하주가 선주 측이 구두 계약을 위반했다. 12월 1일 이전에 영국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선주 측은 선화증권이 운송 계약서이며 BL 약관에 따라서 BL에 분명히 중간항에 자유롭게 기항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을 디펜스하는 논리로서 사용을 했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BL은 그 자체가 계약서가 아니다. 그래서 BL의 내용과 상반되는 구두 계약이 BL 발행되기 전에 있었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존재한 구두 계약이 우선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계약상 12월 1일 이전에 도착하게끔 계약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워런티, 보증이라는 거죠. 운송인이 구두로 약속한 보증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 어떤 선주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인데, 그리고 또 선화증권에, 뭐, 요거는 이제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안인데, BL에 선주만이 서명을 했고, 선주만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하주 측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BL에 있는, 이면에 있는 중간한 기차가 관련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BL의 조항을 통해서 구두 계약의 내용을 덮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재판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BL이 있고 운송계약서를 별도로, 여기서는 이제 구두계약을 체결한 건데, 실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운송 서류라고 할 수 있는 BL이나 시웨이빌이 나오더라도 운송인과 하주 간에 별도의 운송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운송 계약서가 말 그대로 운송 계약서이기 때문에 BL의 내용이나 시웨이빌의 내용보다 더 우선합니다. 이거는 그 목적을 갖고, 운송 계약을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서류이기 때문에 더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추정적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BL에도 운송계약과 관련된 주요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이 BL이 운송계약서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화증권의 기능은 권리증권입니다. BL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거야. BL은 선화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증권인데, 이 선화증권은 배서에 의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입니다. 그리고 이 선화증권은 유통성이 있어서 권리증권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배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서류의 권리를. 선화증권은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완전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돈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떤 증권으로서 완전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 완전성을 갖지 않다는 것이, 완전성을 갖고 있는 어떤 유통증권이라고 하는 건 화폐, 우리 종이 지폐 있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길 가다 주운 화폐 어디 가서나 쓸 수 있죠. 양심의 가책을 받겠지만. 근데 이 선화증권을 길 가다 주워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배서받은, 양도받은 선의의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선화증권을 권리증권으로서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 자체가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받은 선의의 소지자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작물처럼 뭐 주워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권리보다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더 우선시하고 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권리는 어떤 방식으로 부여받느냐? 보통 선화증권은 지시식으로 발행을 하거나 무기명식으로 발행을 합니다. 지시식으로 발행을 한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권리를 넘겨준다, 선화증권을 넘겨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시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이 선화증권의 하물을 받는 사람, 수화인란에다가 to order,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선화증권의 중간에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이 사람이 결국 최종적으로 지시하는 사람, 보통은 이제 매수인이 되겠죠. 그 사람이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을 상환하고 물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서류가 지시식 선화증권이고요. 그 무기명식은 말 그대로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수화인란에 to bearer,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수화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명식 선화증권은 사실 그냥 서류를 던져주는 거예요. 뭐 배서할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들고 있는 사람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배서나 이런 행위 없이도 물품의 선화증권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자, 그러면 선화증권은 어떤 식으로 이전이 되느냐?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어요. 트랜스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화증권을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도 함께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어떤 권리증권성이라고 하는 것의 용어에는 선화증권에 발행된 어떤 물품의 소유권과 함께 이 선화증권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 의무도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효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BL을 가지고 있는,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채권, 물품을 양육항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채권적 효력하고, 그리고 선화증권 당사자 사이에서
배서나 뭐 혹은 이 교부를 통해서 운송물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권적 효력, 이 두 가지 효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채권적 효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운송계약에 따라서, 선화증권에 그런 운송계약의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했죠.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니까. 그래서 그 운송계약상의 의무, 즉 다시 말하면 목적지 양육항에서 운송인에게, 해상 운송인에게 이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을 나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송인이 이행하지 못하거나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의 물품을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면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그러한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내가 채권 채무 관계할 때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채권자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운송인을 향해서 BL의 정당한 소지인이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BL을 수취하는 수화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뭐를 할 수 있다? 운송물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권을 가진다. 반대로 이게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채무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선화증권이 운임 후불인 경우에,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을 시작할 때 운임 선불로서 계약되어 질 수도 있지만 목적지 양육항에서 운임을 후불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선화증권을 통해서 내가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미납된 운임이 있다면 그러한 미납된 운임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채권도 생기고 채무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화증권이 양도 배서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하게 된 사람은 이러한 채권 채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CIF 계약을 예를 들면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송화인으로서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CIF에서는 수호인과, 그래서 수화인과 어떻게 보면 운송인 간에는 어떠한 계약 관계가 없어요. 물품만 찾으면 되죠. 수화인은, 매수인은. 근데 이 송화인이, 매도인이자 수출자이자 송화인이 선화증권을 이전을 시키는 거죠. 뭐 양도를 하거나 배설을 하거나. 그래서 수화인은 이 선화증권을 넘겨받아서 뭐가 된다? 선의의 선화증권 소지인이 됩니다. 이때 이 수화인이 선화증권을 들고 운송인한테 제시를 함으로써 화물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겨나는 거죠, 권리를. 요런 새로운 계약관계, 원래는 CIF 계약에 있어서의 운송이라는 건 어차피 수출자, 매도인, 송화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수입자, 매수인, 수화인은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었지만 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선화증권을 이전시키면서 양도함으로 인해서 선화증권을 통해서 물품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법적 관계,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BL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BL 이전이나 양도가 소유권뿐만 아니라 당연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에 대한 소유권도 넘겨야 되지만 이 선화증권을 넘김으로 인해서 선화증권 때문에 생겨나는 물품인도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미납된 운임에 대한 어떤 지급해야 되는 채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넘어가고, 그리고 물품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도착하지 못했을 때 이 매수인이 운송인을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품 자체의 소유권 말고도. 그런 이야기가 선화증권의 이전이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채권적 효력을 생겨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고요. 물권적 효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화증권을 넘기는 것은 선화증권 그 자체가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넘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과 동일하게 어떤 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물건을 대표하는 권리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선화증권의 어떤 권리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CIF 상에서 매도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 사람은 단지 이 사람이 있는 어떤 목적지 양육항에 물건을 가져다 주기만 하는 것이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어요. 여기 전표로 되어 있죠. 근데 갑자기 이 매도인이, 뭐 갑자기는 아니죠. 뭐 계약상 CIF로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선화증권을 이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 양도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선화증권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아무런 선화증권과 관련이 없었던, 처음에는 그랬던 매수인이, 수화인이, 수입상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어서 이 선화증권과 관련된 운송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운송인은 화물을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권리, 그런 관계, 그런 효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유권, 우리가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여러 차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앞선 우리가 이 무역계약론 이전에 여러분들이 상무론이나 뭐 이런 수업에서도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결과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법이나 국제규칙이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국가들이 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소유권을 규정하거나 소유권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법 체계가 각 국가마다, 그리고 각 법 체계마다 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 체계가 충돌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충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볼 건 살펴봐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의 시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SGA, 영국 물품 매매법이죠. 이 영국 물품 매매법의 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법이나 국제규칙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인커텀스나 CISG가 이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지 않아요.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적 규정만 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라는 어떤 선언적 규정만 있지, 실질적인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는 거죠? 특정한 국가의 법률을 보는 거죠. 한국법도 아니고 일본법도 아니고 미국법도 아니고 중국법도 아닌 영국의 물품매매법. 왜? 영국이 오랜 기간 국제무역의 어떤 중거법을 영국의 법과 간섭이 중거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영국 물품 매매법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의 시기 한번 봅시다.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소유권은 분명히 매도인한테 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한테 당연히 소유권을 갖고 있고,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물건을 거래 이후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끔 매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거래하기 전에는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있었고, 거래가 끝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매도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 매수인한테로 언제 넘어가느냐가 이슈인 거예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SGA는 이거를 불특정물이냐 특정물이냐로 나눕니다. 특정물에 대해서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물건을 특정물이라고 하고, 불특정물은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것처럼 이 물건일 수도 있고 저 물건일 수도 있고, 컨베이어 벨트 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거의 뭐 품질이나 가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불특정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7번 슬라이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특정물은 어떤 계약의 목적물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이거 루브르에 딱 한 점 있죠, 전 세계에. 그러면 그거는 특정 모나리자를 거래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특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특정물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초코파이, 그러니까 오리온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초코파이가 어제 만든 초코파이와 오늘 만든 초코파이와 내일 만들 초코파이가 모든 어떤 맛이나 품질이나 이런 게 똑같죠.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판매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어제 만든 걸 갖다 줘도 되고 내일 만들
만들 예정인 거를 만들어서 줘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불특정물이에요. 자, 그래서 불특정물의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물품이 특정물로 될 때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정물의 계약은 소유권은 당사자가 이전하기로 의도한 때 그 의사표시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물은 딱 정해진 그거니까 이거 너한테 넘길게 라고 하면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불특정물은 이게 불특정물이 특정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나 깔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코파이를 예시를 든 것처럼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초코파이 100상자를 판매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제 만든 건지 창고에 있는 건지 내일 만들 건지가 불확실하잖아요. 불특정돼 있잖아요. 근데 딱 이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컨테이너 100상자를 딱 집어넣었어요. 이거 너한테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딱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물이 특정물화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죠. 이게 너한테 보낼 그거라고 특정하는 순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 가능한 상태의 특정물의 무조건적인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물품의 소유권은 계약 체결 시 이전하며 대금 지급 시기 또는 인도 시기 연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인도해줄 수 있는 바로 인도해줄 수 있는 특정물에 뭐 별다른 조건이 달려 있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에 소유권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특정물의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물품의 소유권은 불특정물이 계약에 충당된 때, 다시 말하면 계약의 목적물로 특정된 때 이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나 창고에 쌓여 있는 수많은 상자들 중에 그리고 내일 만들어질 수 있는 미래의 물품들 중에서 진짜로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물건은 딱 여기 컨테이너에 실어놓은 100상자 이런 식으로 딱 정할 때 그리고 그걸 알리고 뭐 할 때 그런 행위를 불특정물을 특정화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당이라고 합니다. 충당. 그래서 이 불특정물 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되어지거나 다른 말로 충당될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18번 슬라이드에 두 개, 1번, 2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자, 매수인이 초코파이 100상자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 초코파이 100상자 딱 갖다 주면 돼요. 그러면 특정됩니다. 충당됩니다. 두 번째, 매수인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물품을 선박회사, 운송회사 등의 수탁자에게 인도하도록 요구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수탁자에게 인도할 때 이거죠. 자, 저 사람이 초코파이 100상자를 사기로 했어요. 운송인한테 시킵니다. 야, 내가 초코파이 100상자를 내 공장에 10,000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꺼내가지고 너 차량에 실어서 저 사람한테 갖다 줘. 할 때 충당된다는 거. 특정되어진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목적물이 특정되거나 뭐 특정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충당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특정 매매 상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에게 대한 인도 혹은 운송인에게 넘겨줄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이 어차피 물건을 팔기 전에는 매도인이 갖고 있고 물건을 팔고 나면 매수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이전하는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소유권 이전이 운송 도중에 특히 국제 물품 매매 계약, 무역 계약은 장거리의 국제 운송이 수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 도중에 물품에 위험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그런 장거리의 국제적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복잡한 문제.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소유권 유보에 대한 조항입니다. 매도인이 특정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 유보인데요. 매도인이 어떤 조건,
보통 이 조건은 무역계약에서는 대금 회수입니다. 대금 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신용장 뭐 관련된 뭐 서류 대금 회수 뭐 이런 돈과 관련된 매도인 입장에서 가장 불안이 돈 못 받고 물건만 보내는 그런 상황이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뭐 매수인의 경우에는 돈은 보내는데 물건이 안 오는 돈 떼이는 상황을 가장 염려할 것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나는 물품을 보냈는데 돈이 안 오는 경우를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매도인이 조건 내거는 거는 딴 게 없습니다. 돈 회수예요. 돈 회수, 대금 회수. 그래서 매도인에 의해서 정해진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수인에게 그 물품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지, 가까이 붙어 있는 상점에서 내가 물건을 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물건을 받고 너는 돈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이게 동시 이행이 일어나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내가 넘겨주고 어느 시점에 내가 넘겨받는지 이런 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그 중간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 위험의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SGA에서는 매도인에 의해서 정해진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성취돼야 된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품이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거나 아니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운송인에게 물품이, 매도인에서 운송인에게죠. 요 세 번째 줄은 매도인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쉽게 말하면 진짜 물건이 매수인의 손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뭔가 매도인이 원하는 조건을 달성을 못 시키면 아무리 물건이 매수인 수중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유보한다. 유보한다는 뜻이 뭐예요? 안 넘기고 버티고 있는다는 거죠. 좀 요즘 말로 존버한다는 거예요. 존버한다. 뒤로 미룬다, 뒤로 미룬다, 뒤로 미룬다는 거죠. 유보한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유보한다 의미가 뒤로 미룬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붙잡아두고 미룬다 이런 건데 존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왜? 매도인 입장에서 돈을 못 받았거든. 돈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안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매도인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명시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소유권 유보 조항을 넣으면 돼요.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됨과 동시에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딱 박아 놓으면 돼요. 계약서상.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아니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박아 놓지 않으면 묵시적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묵시적인 방법이 뭐냐? 선화증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화증권이 인도되면 대부분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을 지시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대금 지급을 한 상대방. 그러니까 그냥 매수인한테 지시식으로 매수인에게 물건 주세요, 운송인. 뭐 이렇게 운송인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보통 지시는 운송인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시식 선화증권에 지시를 하는 사람은 보통 매도인 또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되고, 지시를 받는 사람이 보통 운송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물건을 넘겨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목적지 양육항에서 라고 할 때 매도인은 뭐예요?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돈 받았으면 지시해가지고 넘겨주면 되고,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상환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뭐 선화증권을 갖고 계속 키핑하고 홀딩하는 거죠. 그래서 선화증권이 매도인 또는 송화인 지시식이나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발행되면 수화인이 보통 안정해져 있고 대금 지급이라는 어떤 조건, 제가 앞서서 말했던 조건을 성취해야만 매수인이 그 지시에 의해서, 정당한 권리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선화증권을 넘겨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물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화증권의 특징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인이 직접 하든 아니면 신용장 방식에 의해서 신용장 개설 은행이 하든. 그래서 이렇게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 은행, 뭐 주심이나 다른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 수화인이 대금 지급이 될 때
이 선화증권이 넘겨주는 그런 방식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하한어음 치결 방식이고, 이 하한어음 치결 방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중요한 두 개의 서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선화증권이고 두 번째가 한어음입니다. 한어음은 언제 배우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하한어음 치결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소유권 유보의 메커니즘을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길 바랍니다. 왜?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한어음을 사용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는 방식. 자, 그 다음에 물품이 선적되고 매도인 지시식이나 그 대리인 지시식 선화증권에 의한 경우 매도인은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이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선화증권을 인도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가 기재되어 있고요. 또 그 영국물품매매법 제19조 3항에는 매도인이 물품 대금에 대해 한어음을 발행하고 이 한어음과 선화증권을 함께 한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해서 매수인에게 제공했을 때 이 한어음이 쉽게 말하면 대금 결제를 위한 서류이거든요. 이거를 매수인이 결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 자체가 매도인의 어떤 선화증권 그리고 한어음을 이용한 여기서는 지시식 선화증권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한어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매수인이 대금 결제하지 않으면 선화증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고 선화증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선화증권을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찾을 수 없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대금 지급이었죠. 우리가 앞에 쭉 본 내용들. 근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항들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법에 호소해야죠. 매수인이 여기 뭐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뭐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화증권 가지고 이거 장난질이라고는 인질 삼듯이 인질이라는 표현도 되게 좀 나쁜 어감이 있으니까 선화증권을 들고 이거 결제해야 넘겨줄게라고 딜을 하는 협상을 하는 게 가능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법원에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내가 물건을 선적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돈 안 줘요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죠. 법에 호소한다는 말이. 그렇죠. 그래서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매수인 지시식, 대리인 지시식으로 발행할 경우에 매도인이 그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매수인의 이름으로 그 선화증권을 발행했다는 것 자체 가지고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도를 나타냈다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명식으로 매수인 이름을 적었다 칩시다. 수화인란에다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어떤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매수인의 이름이 수화인란에 딱 적혀 있기 때문에 수화인이 이러한 선화증권을 획득해가지고 은행을 찾아가면 은행이 아니라 운송인을 찾아가면 운송인은 당연히 그 매수인한테 물품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왜 무기명식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진짜 곤란한 경우죠. 조건을 안 건 경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기명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되게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법에 호소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계약 내용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아서 법원에서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선화증권을 이용한 조건부 소유권 이전이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살펴보면 법률상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단순한 물품의 점유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물품이
매수인 손으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뭐, 뭐 보통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은 동시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뭐 꼭 그런 거에 이게 구애받거나 하진 않아요. 뭐 그런 국제법이나 국제규칙에서 또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시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은 되도록이면 뭐 한어음이나 앞서 살펴봤던 지시식 선화증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현금으로 혹은 뭐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는 것이 매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원칙을 좀 살펴봐도 매수인도 조건부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아직 인도도 받지 아니하고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넘겨받을 수 있게 되죠. 이런 조건부, 그러니까 소유권 유보가, 소유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렇게 유보시켜서 넘겨주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도 좋을 수 있어요. 이거는 뒤에 물품의 인수 쪽에 가보면 압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막상 무조건 다 빨리 받는 것이 매수인한테 유리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은 문제가 직결이 됩니다. 물품의 인수에 가보면.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제 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불이치하면 이전된 소유권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어 다시 매도인에게 복귀된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소유권이,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줬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도 치렀어요. 근데 물품이 불량품이에요. 혹은 계약 내용과 불일치한 물품이 매수인에게로 갔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대금을 치렀고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 유보가 풀려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의 권리를 넘겨받았는데, 그러면 그걸로 매도인의 책임은 끝이냐?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소유권 이전을 되돌려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화증권을 인도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인 CIF나 CFR이나 뭐 이 FOB 계약에 변형된 형태에서는 매도인이 배서된, 지시식으로 된 선화증권의 배서를 통해서 매수인한테 인도를 하고 그때 이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보고요. 이 선화증권을 처리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한다는 것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화증권의 인도가 매도인의 의무가 아닌 EXW나 원래의 의미의 FOB, 원래 의미의 FOB는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을 하죠. 이 매수인이 운송을 위해서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EXW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넘겨주는 거고, 원래 오리지널 FOB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를 하죠. 그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커텀스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은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은 인커텀스를 기준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커텀스에 없는 내용입니다. 인커텀스는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해서 못 박지 않았어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의 내용 자체가 사용, 수익, 처분 등의 권리를 포함한 강범위한 권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처분권과 담보권을 나누기도 했죠. 그래서 이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를 어떤 사람이 나눠 가질 수도 있고, 뭐 합쳐서 가질 수도 있고, 있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선화증권의 유보를 통해서 소유권이
점유권과 분리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분할 소유권 이익 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유권을 수익 이론과 담보 이익으로 나눠서 현실적 인도 시에 수익권은 매수인에게 이전을 하지만 상징적 인도, 이 상징적 인도의 의미가 뭐겠어요? 선호증권을 넘겨줄 때까지의 담보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라는 학설이 있을 수 있고요. 소유권 유일론이라고 하는 건 스미도프 교수가 주장을 했는데, 소유권의 본체는 일반적 소유권이며 이거는 추정적 인도, 추정적 인도가 있기까지는 일관해서 매도인의 수중에 있다. 선화증권이 은행의 수중에 있는 동안은 별도로 부가적으로 동산 질권에로서 담보권은 은행에 있고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담보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견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몇 가지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선화증권을 여기서 말하는 이 추정적 인도가 쉽게 말하면 선화증권 인도죠.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 인도가 선화증권의 인도죠. 선화증권의 인도이기까지는 소유권이, 요 앞에 4번은 소유권이 수익권과 담보권으로 분리된다는 입장이에요. 미국 입장. 요 5번은 소유권은 하나다. 영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추정적 인도, 실제 선화증권을 넘겨줄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매도인 손에 있다. 매수인 손에 있다. 선화증권이 은행의 수준에 있는 동안 우리가 신용장 거래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 신용장 거래 방식에 의해서 매수인이 은행에게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신용장에 대해서 신용장 개설 은행이 최종적인 대금 지급을 하고 난 후에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 은행에 대해서 대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대금 상환을 하는 동안, 그 대금 상환이 이루어지기 동안에는 담보권은 은행 측에 있는데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담보권이 유보되어 있다. 뭐 이런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소유권과 담보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품에 대한 어떤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담보권하고 소유권을 이것도 나눈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품에 대한 담보권이 아니고요, 동산. 그러니까 신용장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여러분들이 상무론이나 무역학개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은행이 지급 약속을 하고 지급을 이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상한권이에요. 그거에 대한 상한권으로서 은행이 갖고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물품, 본체, 본 계약 대상에 대한 권리는 그냥 소유권으로서 그냥 선화증권이 넘겨지기 전까지 계속 그냥 매도인이 쭉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이 별도의 어떤 담보권이 은행을 통해서 유보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스미도프 교수의 입장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학설이 있다. 그리고 이런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가 중요하다. 물품이 운송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이 지고 있을 수 있다. 뭘 통해서? 선화증권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권리, 이게 뭐 단순한 수익권이든 담보권이든 이런 분할되지 않고 모든 권리가 이전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금 결제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선화증권을 완전히 넘겨받아야만, 매수인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되어야만 이 수익권이든 담보권이든 다 합쳐서 다 넘겨받을 때 대금 지급을 통해서 매수인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수업 내용을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